당신은 이런 경험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말을 꺼내기 전에는 마음속에서 이미 수십 번을 정리했는데 막상 대화를 하고 나면 더 지치고 더 허무해지는 순간 말입니다. 상대는 끝까지 자기 말이 맞다고 하고 당신의 말은 중간에서 잘려나가며 대화는 이해가 아니라 감정의 싸움으로 변해버립니다. 이기고 싶어서가 아니라 오해를 풀고 싶었을 뿐인데 왜 마음만 더 무거워질까요? 왜 어떤 사람과의 대화는 끝날 때마다 나만 상처를 안고 돌아서게 될까요? 오늘 우리는 그 질문 앞에 잠시 멈춰서 보려 합니다. 중년을 지나며 많은 사람들은 깨닫습니다. 세상에는 설명하면 이해할 사람과 설명해도 더 단단해지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둘을 구분하지 못한 채 모든 관계에서 같은 방식으로 애쓰며 살아왔다는 데 있습니다. 특히 늘 자신이 옳다고 믿는 사람과의 대화는 시작하는 순간 이미 방향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진실을 찾기 위해 말하지 않습니다. 이기기 위해 혹은 자신의 불안을 감추기 위해 말할 뿐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상태를 집착이라 말합니다. 생각에 집착하고 판단에 집착하고 자기 이미지에 집착하는 마음입니다. 이 집착이 강할수록 사람은 타인의 말을 들을 수 없고 들을수록 더 방어적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그들과의 대화는 대화가 아니라 벽에다 말을 던지는 것과 비슷해집니다. 아무리 논리가 옳아도 아무리 말이 차분해도 상대의 마음이 닫혀 있다면 그 말은 도달하지 못합니다. 중년의 많은 분들이 이런 관계에서 유난히 많이 지칩니다. 가족 안에서, 특히 부부 사이에서 혹은 자녀와의 관계에서 이런 일이 반복됩니다. 그건 네 생각이고 나는 다르게 생각해. 내가 살아봐서 아는데 네가 틀렸어. 이런 말 앞에서 우리는 자주 스스로를 의심하게 됩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내가 참지 못하는 걸까? 하지만 사실 문제는 감정의 크기가 아니라 관계의 구조에 있습니다. 늘 자신이 옳다고 믿는 사람과의 논쟁은 구조적으로 소모적입니다. 왜냐하면 그 대화의 목적이 이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는 비교가 있고 통제가 있고 우위에 서고 싶은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인정받고 싶어하고 설득하려 애쓰며 결국 마음의 에너지를 소진합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혼자 앉아 있을 때 말하지 말 걸 그랬다는 후회와 함께 생각이 반복됩니다. 이것이 바로 중년의 마음을 가장 지치게 하는 방식 중 하나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고는 꼭 큰 불행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반복되는 작은 소모, 마음이 달아가는 상태 또한 고입니다. 한 번의 논쟁이 아니라 수년간 이어지는 같은 패턴의 대화가 우리를 늙게 만듭니다. 몸보다 먼저 마음이 피로해지고 마음이 피로해지면 삶 전체가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필요한 것은 더 잘 말하는 기술이 아니라 말하지 않아도 되는 지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왜 우리는 알면서도 그 논쟁에 다시 들어갈까요? 그 이유는 대부분 기대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달라질지도 모른다는 기대, 이번에는 알아줄지도 모른다는 희망입니다. 하지만 기대가 반복해서 무너질 때 그 실망은 상대보다 나를 더 깊이 상처 입힙니다. 기대는 사랑처럼 보이지만 때로는 스스로를 묶는 끈이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의 출발점은 단순합니다. 당신이 틀렸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침묵하라는 명령도 아닙니다. 다만 어떤 싸움은 시작하지 않는 것이 이미 이긴 것일 수 있다는 사실을 함께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중년 이후의 삶은 증명하는 삶이 아니라 지켜내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에너지, 당신의 평온, 그리고 남은 시간을 어디에 쓰고 싶은지
이제는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왜 그런 사람들을 마주하면 마음이 더 흔들리는지, 그리고 그 흔들림이 어디에서 시작되는지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려 합니다. 그 이해가 쌓일수록 우리는 더 이상 같은 자리에서 같은 싸움을 반복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과 말다툼을 하고 나면 유난히 마음이 요동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말투 때문만도 아니고 그 말의 내용 때문만도 아닙니다. 사실 그 순간 우리 안에서 함께 흔들리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내가 옳다는 마음, 그리고 내가 틀릴까봐 두려운 마음입니다. 늘 자기 말이 맞다고 주장하는 사람을 마주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설명하려 합니다. 다음에는 설득하려 합니다. 그 다음에는 증명하려 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대화의 목적은 사라지고 남는 것은 누가 옳은가라는 싸움뿐입니다. 이 지점에서 이미 대화는 길을 잃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 상태를 아상, 즉 나라는 생각에 대한 집착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생각을 통해 세상을 이해하고 살아갑니다. 그 자체는 잘못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 생각이 곧 나 자신이 되어버릴 때입니다. 생각이 부정당하면 내가 부정당한 것처럼 느껴지고, 의견이 다르면 곧 나를 공격하는 것처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말은 점점 날카로워지고 마음은 점점 좁아집니다. 늘 자기가 옳다고 믿는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엔 강해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마음 깊은 곳에는 불안이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 생각이 무너지면 자기 존재까지 흔들릴 것 같은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크게 말하고 더 단단히 주장하고 더 쉽게 상대를 밀어냅니다. 이것은 이성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방어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방어 앞에서 함께 휘말린다는 데 있습니다. 중년에 많은 사람들은 이미 삶에서 수없이 양보해왔고 참아왔고 내려놓아왔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앞에서 네가 틀렸다라는 말을 들으면은 그동안 쌓인 억울함과 서운함이 한꺼번에 올라옵니다. 그 순간 우리는 현재의 대화가 아니라 과거의 상처까지 함께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더 힘들고 더 오래 마음에 남습니다. 이 가족 안에서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납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 부부 사이, 형제자매 사이에서 내가 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내가 살아봐서 아는데 그래. 이런 말은 쉽게 나오지만은 그 안에는 상대를 이해하려는 여유보다는 통제하려는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통제는 늘 갈등으로 이어집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집착은 꼭 욕심 많은 사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옳고 그름에 집착하는 것도 집착이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 집착하는 것도 집착입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이 집착이 더 교묘해집니다. 겉으로는 이성적이고 차분해 보이지만은 속으로는 비교하고 판단하고 기대합니다. 그 기대가 어긋날 때 우리는 분노하거나 깊이 낙담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입니다. 상대가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를 이해하는 것과 그 행동에 계속 노출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점입니다. 이해는 필요하지만 설득은 필수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을 바꾸려는 마음은 결국 나를 지치게 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지혜는 상대를 이기는 능력이 아니라 나를 소모하지 않는 선택입니다. 잠시 멈춰서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과의 대화에서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해인가? 인정인가? 아니면 단지 억울함을 풀고 싶은 마음인가? 그 답이
분명해질수록 우리는 더 이상 자동적으로 반응하지 않게 됩니다. 반응이 줄어들면 마음도 함께 가벼워집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마주할 때 우리 마음이 왜 더 크게 흔들리는지, 그리고 그 흔들림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려 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더 이상 옳고 그름의 싸움 속에서 스스로를 잃지 않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너무 고집이 세서 문제야. 하지만 불교의 관점에서 보면 문제의 핵심은 그 사람의 성격이 아니라 그 마음이 어디에 붙잡혀 있는가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착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고통이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옳고 그름에 대한 집착은 인간관계에서 가장 쉽게 고통을 만들어내는 형태의 집착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세 가지 근본 진리는 무상, 고, 그리고 집착입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무상, 집착이 있기에 괴로움이 생긴다는 고. 그런데 우리는 말다툼을 할 때 이 두 가지를 잊어버립니다. 지금의 감정도 변할 것이고 이 관계의 모습도 변할 것이라는 사실을 잊은 채 당장의 승부에 마음을 걸어버립니다. 그래서 한마디 한마디에 온 마음이 흔들립니다. 늘 자신이 옳다고 믿는 사람과의 논쟁은 이 무상을 부정하는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자기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은 세상을 고정된 것으로 보고 자기 기준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착각하게 만듭니다. 이때 대화는 흐르지 않고 막히기 시작합니다. 흐르지 않는 마음은 곧 고통이 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고는 단순한 불행이 아닙니다.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모든 상태가 고입니다. 상대가 내 말을 이해해 주지 않는 것, 내 진심이 전달되지 않는 것, 존중받고 싶었는데 무시당했다고 느끼는 것, 이 모든 것이 고의 한 형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고를 없애기 위해 더 강하게 주장하고 더 크게 말합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고는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깊어집니다. 집착은 불을 끄기 위해 기름을 붓는 것과 비슷합니다. 내가 옳다는 생각에 집착할수록 상대의 말은 더 거슬리고 상대가 옳다는 가능성을 배제할수록 대화의 문은 완전히 닫힙니다. 이 지점에서 불교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모든 싸움은 이기고 지는 문제가 아니라 붙잡고 있느냐 내려놓느냐의 문제라고. 중년의 삶에서 이 가르침은 더욱 중요해집니다. 젊을 때는 증명해야 할 것이 많았습니다. 능력, 위치, 역할, 책임. 그래서 옳음을 주장하는 일이 곧 생존과 연결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우리는 알게 됩니다. 모든 것을 증명하지 않아도 삶은 계속된다는 것을. 그럼에도 습관처럼 옛 방식을 반복하다 보면 마음은 쉴 틈을 잃습니다. 불교에서는 말로 이기려 하지 말고 마음으로 물러나라고 가르칩니다. 이 물러남은 패배가 아닙니다. 자기를 지키는 선택입니다. 상대의 집착을 끊으려 애쓰는 대신 내 집착을 알아차리고 내려놓는 것이 훨씬 현실적인 수행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태도가 바로 자비입니다. 자비는 상대를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 한계 안에서 거리를 조절하는 지혜입니다. 늘 자기가 옳다고 믿는 사람은 아직 자신의 마음을 볼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에게 진리를 들이밀수록 반발은 더 커집니다. 그래서 불교는 말합니다. 깨닫지 못한 사람을 깨우치려 들지 말고 내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먼저 살피라고 이
가르침은 차갑게 들릴 수 있지만은 사실은 깊은 연민에서 나옵니다. 상대도 괴롭고 나도 괴로운 길을 굳이 함께 걸을 필요는 없기 때문입니다. 잠시 눈을 감고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은 진실인가 아니면 내 자존심인가?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많은 논쟁은 시작되기 전에 멈출 수 있습니다. 집착을 알아차리는 순간 마음에는 아주 작은 틈이 생기고 그 틈으로 숨이 들어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늘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내면에는 어떤 상처와 불안이 숨어 있는지, 그리고 그들을 이해하되 휘말리지 않는 방법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늘 자기 말이 맞다고 주장하는 사람을 떠올리면 우리는 먼저 피로감을 느낍니다. 말을 섞기 전부터 마음이 굳어지고 또 시작이구나 하는 체념이 앞섭니다. 하지만 잠시 속도를 늦추어 그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풍경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 고집의 중심에는 확신이 아니라 불안이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마음이 안정되어 있을 때 굳이 자기 주장을 밀어붙이지 않습니다. 여유가 있을 때는 다른 의견을 들어볼 수도 있고 틀릴 가능성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늘 옳다고 말해야 하는 사람은 마음 한편이 늘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자기 생각이 무너지면 자신도 무너질 것 같은 두려움, 인정받지 못하면 가치가 사라질 것 같은 불안이 그 안에 숨어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불안은 더 깊어집니다. 중년 이후의 삶은 잃어가는 것이 많아지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체력, 역할, 사회적 위치, 영향력, 예전처럼 쉽게 통하지 않는 세상 앞에서 어떤 사람들은 말과 주장으로 자기 자리를 지키려 합니다. 내가 옳다라는 말은 사실 나는 아직 괜찮다라는 외침일지도 모릅니다. 가족 안에서 이런 모습은 더 자주 드러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혹은 배우자가 배우자에게 끊임없이 충고하고 지적하고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걱정과 사랑의 말처럼 들리지만 그 밑바닥에는 통제하지 않으면 불안해지는 마음이 있습니다. 관계가 멀어질까 두려워서, 변화가 두려워서 자기 방식만이 옳다고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느낍니다. 이해해 주어야 할까 아니면 참아야 할까? 불교의 자비를 오해하면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옳다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자비는 자신을 희생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자비는 고통의 구조를 알아차리고 그 고통에 더 이상 휘말리지 않게 하는 지혜입니다. 상대의 아픔을 이해하는 것과 그 아픔이 나에게 상처를 주도록 허용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늘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말 뒤에 불안이 있다는 사실을 안다고 해서 그 말에 계속 상처받아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이해는 마음의 방향을 바꾸어 주지만 경계는 관계의 거리를 지켜줍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중도의 태도라고 합니다. 밀어내지도 않고 끌려가지도 않는 상태입니다. 상대를 적으로 만들지 않으면서도 내 마음이 소모되는 자리에 오래 머물지 않는 선택입니다. 이 태도는 차갑지 않습니다. 오히려 장기적으로 보면 관계를 가장 덜 망가뜨리는 방식입니다. 중년의 삶에서는 이 선택이 특히 중요해집니다. 이제 우리는 모든 관계를 다 끌어안고 살아가기에는 에너지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누군가의 불안을 대신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그 불안은 그 사람의 몫이고 나는 내 마음을 돌보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때 도움이 되는 작은 연습이 하나 있습니다. 상대가 강하게 주장할 때 속으로 이렇게 말해보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옳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불안을 말하고 있다.
이 한 문장만으로도 마음의 온도가 내려갑니다. 분노 대신 거리감이 생기고, 거리감이 생기면 상처는 깊어지지 않습니다. 자비는 상대를 바꾸려는 마음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자비는 나를 지키는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그 선택 위에서만 우리는 진짜로 상대를 해치지 않고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마주할 때 왜 우리의 마음이 유독 더 크게 흔들리는지, 그리고 그 흔들림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이어서 살펴보려 합니다. 말다툼이 끝난 뒤에 고요한 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상대는 이미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왜인지 모르게 나만 그 대화를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지 말았어야 할 말 조금 다르게 말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고 맴돕니다. 이것이 바로 말다툼이 남기는 가장 깊은 흔적입니다. 상처는 상대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내 마음에서 자라납니다. 늘 자기가 옳다고 믿는 사람과의 논쟁은 겉으로 보면은 말의 충돌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마음의 소모입니다. 그 소모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위험합니다. 몸은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 마음은 몇 시간을 싸우고 돌아온 것처럼 지쳐 있습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사람은 서서히 무기력해집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상태를 번뇌라고 부릅니다. 번뇌는 큰 사건이 아니라 사소한 생각이 끊임없이 이어질 때 생깁니다. 특히 왜 나를 이해하지 못할까? 왜 저 사람은 항상 저럴까 같은 질문은 답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반복됩니다. 이 반복이 바로 고통의 실체입니다. 중년의 많은 사람들은 이 번뇌를 혼자 감당합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하루를 보내지만 속으로는 계속해서 대화를 되감기합니다. 잠자리에 누워서도 마음은 쉬지 못하고 다음에 또 그런 상황이 오면은 어떻게 말해야 할지 미리 준비합니다. 이 준비가 쌓일수록 삶은 점점 무거워집니다.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말다툼은 상대를 바꾸기보다 나를 먼저 해칩니다. 상대는 자신의 생각을 고수한 채 일상으로 돌아가지만 나는 그 말과 감정을 안고 살아갑니다. 이 불균형이 바로 자기 소모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쓸데없는 말다툼을 스스로를 해치는 행위로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지는 것 같고 말하지 않으면 무시당하는 것 같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중년 이후의 삶에서는 기준이 달라져야 합니다. 이길 것인가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상처받지 않는가가 더 중요해집니다. 침묵은 패배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불교의 수행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느냐보다 무엇을 하지 않느냐입니다. 불필요한 논쟁에 자라가지 않는 것, 상대의 말에 즉각 반응하지 않는 것, 이것 또한 깊은 수행입니다. 말을 멈춘다고 해서 진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마음이 덜 다칠 뿐입니다. 여기서 아주 간단한 실천을 하나 제안하고 싶습니다. 누군가와 말다툼을 하고 싶은 충동이 올라올 때 바로 말하지 말고 3번만 천천히 숨을 쉬어 보십시오. 들이마실 때는 지금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고 알아차리고, 내쉴 때는 이 말이 정말 필요한가를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이 짧은 멈춤이 많은 후회를 막아줍니다. 또 하나의 작은 연습은 말다툼이 끝난 뒤에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 주는 것입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다.
그리고 이제 이 생각을 내려놓아도 된다. 이 말은 상대를 용서하기 위한 말이 아니라 나 자신을 풀어주는 말입니다. 생각을 멈추려 애쓰지 말고 생각이 더 이상 나를 데려가지 않도록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중년의 삶은 이미 충분히 많은 짐을 지고 있습니다. 굳이 마음까지 더 무겁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논쟁에서 한 발 물러서는 것은 비겁함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언제 말해야 하고 언제 말하지 말아야 하는지, 그 경계를 어떻게 세울 수 있는지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려 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묻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쌓이지 않을까요? 참기만 하면은 언젠가는 폭발하지 않을까요? 이 질문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려는 것은 침묵의 미덕이 아니라 선택의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언제 말하고 언제 물러설 것인지를 아는 것은 중년 이후 삶에서 반드시 필요한 분별력입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말과 행동에 앞서 먼저 살펴보라고 가르칩니다. 지 말이 이로울 것인가? 지금 말하지 않으면 더 큰 고가 생길 것인가? 혹은 말함으로써 고가 늘어날 것인가? 이 세 가지를 살피는 것만으로도 많은 갈등은 줄어듭니다. 말을 주의라는 뜻이 아니라 말을 고르라는 뜻입니다. 늘 자기가 옳다고 믿는 사람과의 대화에서는 이 기준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그들과의 대화는 대부분 설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이 길어질수록 상대는 더 강하게 자기 입장을 고수하고 나는 더 지치게 됩니다. 이때 말은 다리가 아니라 벽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준은 이것입니다. 이 말이 관계를 살릴 가능성이 있는가, 아니면 단지 내 답답함을 풀기 위한 것인가. 만약 후자라면 그 말은 잠시 보류하는 것이 나를 위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감정이 가라앉지 않은 상태에서의 말은 대부분 오해를 키웁니다. 두 번째 기준은 상태입니다. 상대가 지금 들을 수 있는 상태인가를 살펴야 합니다. 마음이 이미 닫혀 있고 자기 말만 반복하는 상태라면 아무리 좋은 말도 닿지 않습니다. 이럴 때 물러서는 것은 회피가 아니라 현실 인식입니다. 모든 씨앗이 같은 땅에서 자랄 수는 없습니다. 중년의 관계에서는 특히 가족 안에서 이 분별이 필요합니다. 자녀가 이미 성인이 되었는데도 계속해서 조언과 지적을 쏟아내다 보면 그 말은 사랑이 아니라 간섭으로 들립니다. 배우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말을 하면 상대가 바뀔까? 아니면 관계의 거리만 더 멀어질까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중도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극단도 아니고 하고 싶은 말을 다 쏟아내는 극단도 아닙니다. 필요한 말은 하되 불필요한 말에는 에너지를 쓰지 않는 길입니다. 이 길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반응하는데 익숙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도움이 되는 작은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대화를 시작하기 전 속으로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이 말은 지금 꼭 필요한가? 지금이 아니면 안 되는가? 이 질문에 명확한 답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 말은 잠시 미루어도 괜찮습니다. 말은 사라지지 않지만 감정은 시간이 지나면 달라집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말하지 않기로 선택했을 때의 마음가짐입니다. 억누르는 침묵은 언젠가 독이 됩니다. 하지만 내려놓는 침묵은 마음을 가볍게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스스로에게 분명히 말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중이다. 이 인식이 없으면 침묵은 참음이 되고 맙니다. 불교 수행에서는 말을 멈추는 것도 하나의 수행으로 봅니다. 말을 줄이면
생각이 드러나고, 생각이 드러나면 집착이 보입니다. 그 집착을 알아차리는 순간 우리는 같은 말다툼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게 됩니다. 중년 이후의 삶은 모든 말을 다 해야 하는 삶이 아닙니다. 지킬 말을 지키고 흘려보낼 말은 흘려보낼 줄 아는 삶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런 선택을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마음을 상하지 않게 지키는 구체적인 방법을 이어서 살펴보려 합니다. 사람은 대부분 상황이 벌어진 뒤에야 후회합니다. 왜 그 말을 했을까? 왜 그렇게 반응했을까? 하고 스스로를 탓합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그보다 한 걸음 앞선 지점을 중요하게 봅니다. 말이 나오기 직전 감정이 치솟는 바로 그 순간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그 짧은 순간을 붙잡을 수 있다면 많은 갈등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아도 됩니다. 늘 자기가 옳다고 믿는 사람을 마주하면 우리 몸은 이미 반응을 시작합니다. 가슴이 답답해지고 호흡이 얕아지며 머릿속에서는 하고 싶은 말이 빠르게 떠오릅니다. 이때 우리는 생각으로 대응하려 하지만 불교 수행에서는 먼저 몸을 안정시키라고 말합니다. 몸이 가라앉지 않으면 마음도 가라앉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실천은 호흡입니다. 이 상대 말에 반박하고 싶은 충동이 올라올 때 말을 꺼내기 전에 숨을 들이마십니다. 들이마실 때는 지금 내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천천히 내쉽니다. 이 숨을 3번만 반복해 보십시오. 3번의 호흡은 감정을 없애주지는 않지만 감정에 끌려가지 않을 여유를 만들어 줍니다. 이 호흡이 중요한 이유는 지금 이 순간으로 마음을 되돌려 놓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대화를 하면서도 사실은 과거의 상처와 미래의 두려움 속에서 말합니다. 하지만 숨은 언제나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호흡을 알아차리는 순간 생각의 속도가 느려지고 말을 선택할 공간이 생깁니다. 두 번째로 도움이 되는 연습은 마음속 질문을 바꾸는 것입니다. 상대가 말을 시작하면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묻습니다. 왜 저 사람은 항상 저럴까? 이 질문은 분노를 키웁니다. 대신 이렇게 바꾸어 보십시오. 이 말을 들은 나는 지금 무엇을 느끼고 있는가? 이 질문은 나를 상대에게서 나 자신에게로 되돌려 놓습니다. 이 연습은 특히 중년의 삶에서 중요합니다. 이 시기의 사람들은 이미 충분히 타인의 기대와 요구에 반응해 왔습니다. 이제는 바깥을 바꾸는 것보다 안쪽을 돌보는 방향이 더 필요합니다. 내가 무엇을 느끼는지 알지 못하면 그 감정은 말과 행동으로 튀어나옵니다. 알아차림은 감정을 다루는 첫 단계입니다. 3번째 실천은 행동을 아주 작게 바꾸는 것입니다. 늘 같은 말다툼이 반복되는 관계라면 이번에는 결론을 내려 하지 말고 대화를 짧게 끝내는 선택을 해보십시오. 모든 오해를 한 번에 풀어야 한다는 생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대화를 중간에 멈춘다고 해서 관계가 무너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상처를 덜 남깁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스스로에게 명확한 의도를 주는 것입니다. 나는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나를 보호하는 중이다. 이 의도가 분명할수록 마음은 죄책감 없이 물러설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자기 자비는 바로 이런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또 하나의 연습은 대화가 끝난 뒤에 마음을 돌보는 것입니다. 이미 지나간 말을 계속 되풀이하며 괴로워하는 대신
그날 저녁 잠들기 전에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오늘도 최선을 다했다. 이제 이 생각을 쉬게 해도 된다. 이 말은 생각을 억누르기 위한 말이 아니라 생각을 놓아주기 위한 허락입니다. 수행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일상 속에서 반복되는 작은 선택이 쌓여 삶의 방향을 바꿉니다. 늘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을 완전히 바꿀 수는 없어도 그 사람 앞에서의 내 반응은 바꿀 수 있습니다. 그 변화는 아주 작아 보이지만은 마음의 고통을 크게 줄여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렇게 멈추고 알아차리는 연습을 바탕으로 왜 내려놓는 것이 패배가 아니라 삶을 가볍게 만드는 지혜인지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이어서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려놓는다는 말을 들으면 먼저 패배를 떠올립니다. 말하지 않으면 진 것 같고 맞서지 않으면 무시당하는 것 같다는 감정이 올라옵니다. 하지만 중년 이후의 삶에서 내려놓음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그것은 포기가 아니라 짐을 덜어내는 선택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삶을 가볍게 만드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늘 자기가 옳다고 믿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은 종종 진실이 아닙니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 이해받고 싶은 기대, 그리고 언젠가는 달라질 것이라는 희망입니다. 이 마음들은 처음에는 관계를 지탱하는 힘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고통의 원인이 됩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커지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고통의 원인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집착이 있는 곳에 고가 생긴다고. 상대가 변해야 한다는 생각, 내 말이 통해야 한다는 믿음, 이 모든 것이 집착입니다. 이 집착을 내려놓지 않는 한 관계의 형태가 바뀌지 않아도 내 마음은 계속 다치게 됩니다. 여기서 내려놓음은 관계를 끊어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참으라는 뜻도 아닙니다. 내려놓음이란 상대에게서 기대하던 역할을 거두어들이는 일입니다. 이 사람은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아니다. 이 사람에게서 공감을 얻으려는 시도는 멈추어도 된다. 이렇게 마음속에서 자리를 재배치하는 것입니다. 중년의 삶에서는 이 재배치가 꼭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미 많은 역할을 내려놓는 연습을 해왔습니다. 부모로서의 역할도 변하고 직장에서의 위치도 달라지고 친구 관계도 자연스럽게 정리됩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늦게 내려놓는 것이 바로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이 마음이 남아있는 한 우리는 쉽게 흔들립니다. 내려놓음은 오히려 나를 바로 세워줍니다. 상대의 반응에 따라 내 가치가 오르내리지 않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동의하지 않아도, 상대가 이해하지 못해도 내 삶의 중심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상태에서 관계를 바라보면 불필요한 말다툼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승리는 상대를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말다툼에서 한 발 물러났을 때 내가 졌다고 느껴진다면 그것은 아직 마음속에서 싸움이 끝나지 않았다는 신호입니다. 반대로 물러나면서도 마음이 편안하다면 그것이 바로 이긴 상태입니다. 이 내려놓음을 돕는 작은 연습이 있습니다. 상대와의 대화가 끝난 뒤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 관계에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대부분의 경우 답은 분명합니다. 상대의 생각과 태도는 통제할 수 없고 내 반응과 거리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질문은 책임의 범위를 명확히 해줍니다. 또 하나의 연습은 관계의 기대치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과는 깊은 대화를 기대하지 않는다. 이 사람과는 가벼운 안부 정도로 충분하다. 이렇게 마음속에서 기준을 정하면 매번 실망할 이유가 줄어듭니다. 기대가 낮아지면 마음은 자연스럽게 평온해집니다. 내려놓음은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쥐고 있던 것을 놓는 일은 언제나 어색하고 불안합니다. 하지만 그 불안은 새로운 균형으로 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알게 됩니다. 내려놓았기 때문에 무너진 것이 아니라 내려놓았기 때문에 버틸 수 있었다는 것을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런 내려놓음이 중년 이후의 삶을 어떻게 더 길고 안정적으로 만들어주는지, 그리고 왜 다툼을 줄이는 것이 곧 삶을 오래 사는 지혜가 되는지를 조금 더 이어서 살펴보려 합니다. 중년 이후의 삶에서 가장 크게 달라지는 것은 속도가 아니라 기준입니다. 젊었을 때는 얼마나 빨리 가느냐, 얼마나 많이 이루느냐가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말다툼도 논쟁도 자기 주장을 관철하는 일도 삶의 일부처럼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깨닫습니다. 빨리 가는 길이 반드시 오래 가는 길은 아니라는 것을. 늘 자기가 옳다고 믿는 사람과의 잦은 논쟁은 이 기준의 변화를 가장 먼저 요구하는 관계입니다. 그들과의 싸움은 이겨도 남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관계는 더 경직되고 마음은 더 피로해지며 몸은 이유 없이 지치기 시작합니다. 이때 많은 중년들이 말합니다. 예전 같지 않다. 그 말 속에는 단순한 체력 저하가 아니라 삶의 방식이 더 이상 맞지 않는다는 신호가 담겨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마음과 몸이 따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봅니다. 마음이 거칠어지면 숨이 짧아지고, 숨이 짧아지면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잠이 얕아지고 소화가 잘 되지 않고 사소한 말에도 쉽게 피로를 느낍니다. 끊임없는 말다툼과 긴장은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수명을 갉아먹습니다. 그래서 다툼을 줄이는 것은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건강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중년 이후에 필요한 지혜는 모든 관계를 유지하는 능력이 아니라 불필요한 소모를 줄이는 능력입니다. 누군가를 설득하지 않아도 되는 삶, 모든 말에 반응하지 않아도 되는 삶은 생각보다 훨씬 많은 에너지를 절약해 줍니다. 그 에너지는 병원에서 쓰는 약보다, 어떤 건강보조제보다도 삶을 오래 버티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가족관계에서도 이 변화는 중요합니다. 부모로서, 배우자로서 늘 옳은 말을 해야 한다는 부담을 내려놓을 때 관계는 오히려 부드러워집니다. 자녀는 이미 자기 삶의 방향을 가질 나이가 되었고, 배우자 또한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아온 존재입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말다툼의 상당 부분은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장수의 조건은 특별한 비법이 아니라 마음을 괴롭히지 않는 삶입니다. 탐욕이 줄어들수록 근심이 줄어들고, 근심이 줄어들수록 몸은 오래 버팁니다. 늘 옳음을 증명하려는 삶은 탐욕과 다르지 않습니다. 인정받고 싶고 지고 싶지 않고 무시당하지 않으려는 마음이 끊임없이 마음을 긴장시킵니다. 중년의 삶에서 이제는 한 가지를 분명히 선택해야 할 때가 옵니다. 계속 옳음을 지키며 살 것인가, 아니면 평온을 지키며 살 것인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붙잡기는 어렵습니다. 평온을 선택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말이 줄고
말이 줄어들면 싸움도 줄어듭니다. 그 결과 삶의 리듬이 느려지지만 그만큼 오래 갑니다. 여기서 한 가지 실천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오늘 나를 가장 지치게 한 대화가 무엇이었는지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 대화가 내 삶을 조금이라도 길게 만들어 주었는가? 대부분의 경우 답은 솔직해질 것입니다. 이 질문을 반복하다 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어떤 관계에서 에너지를 줄여야 할지 알게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변화는 외로움에 대한 태도입니다. 말다툼을 줄이고 관계를 정리하면 잠시 외로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외로움은 사람 속에서 다친 마음이 회복되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늘 소음 속에 있던 마음이 처음으로 조용해지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자기 자신과의 관계는 오히려 깊어집니다. 중년 이후의 삶은 사람을 많이 모으는 삶이 아니라 마음을 덜 소모하는 삶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늘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과의 거리를 조절하는 것은 냉정함이 아니라 남은 시간을 아끼는 지혜입니다. 다툼을 줄인다는 것은 인생의 길이를 늘리는 선택일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모든 흐름을 정리하며 어떻게 하면 다투지 않는 삶을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유지할 수 있는지 마음과 생활의 방향을 함께 짚어보려 합니다. 이제 이야기를 천천히 정리할 시간입니다. 늘 자기가 옳다고 믿는 사람과 다투지 않는 삶은 어떤 특별한 기술이 아니라 방향의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그 방향은 이기느냐 지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떤 마음으로 남은 시간을 살아가고 싶은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 앞에 서면 많은 싸움은 자연스럽게 의미를 잃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말로 세상을 살아왔습니다. 설명하고 설득하고 증명하며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하지만 중년 이후의 삶은 말보다 침묵이 더 많은 것을 지켜주는 시기입니다. 말을 줄인다고 해서 마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말이 줄어들 때 마음의 결이 더 또렷하게 드러납니다. 불교에서는 삶을 강물에 비유합니다. 강물은 돌을 설득하지 않습니다. 돌을 이기려 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돌아서 흐르며 결국 길을 만듭니다. 늘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 앞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길도 이와 비슷합니다. 정면으로 부딪히는 대신 한 걸음 옆으로 비켜서 흐르는 것입니다. 이 선택은 비겁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한계를 아는 용기입니다. 모든 관계를 바로잡아야 할 책임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고집과 불안을 대신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고집에 내 마음을 다치게 할지 말지는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태도는 경계입니다. 경계는 벽이 아니라 선입니다. 선을 긋는다는 것은 사랑하지 않겠다는 뜻이 아니라 서로를 해치지 않겠다는 약속입니다. 말로 다투지 않겠다는 선택은 상대를 벌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호하는 일입니다. 중년 이후에 필요한 자비는 상대를 무조건 이해하려는 자비가 아니라 나 자신을 소진시키지 않는 자비입니다. 이 자비는 조용하고 단단합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고 인정받지 않아도 스스로를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 자비 위에서만 우리는 비로소 평온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삶의 후반으로 갈수록
사람은 점점 더 많은 것을 내려놓게 됩니다. 역할도 기대도 관계의 밀도도 달라집니다. 이때 끝까지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옳아야 한다는 강박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옳음은 때로 평온보다 비쌉니다. 그 대가가 크다면 선택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십시오. 앞으로의 삶에서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가? 늘 맞는 말을 하던 사람인가? 아니면 함께 있으면 편안했던 사람인가? 이 질문은 관계의 방향을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편안함을 선택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다툼에서 멀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아주 단순한 실천 하나를 제안합니다. 누군가와 의견이 부딪힐 때 속으로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이 싸움이 내 삶을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만드는가? 그렇지 않다면 지금은 물러나도 괜찮다고 스스로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 허락은 약함의 표시가 아니라 삶을 아끼는 태도입니다. 인생은 점점 짧아지고 마음은 점점 더 소중해집니다. 늘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과 다투지 않는 선택은 관계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그 방향 위에서 우리는 더 오래, 더 고요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